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2편 406페이지 토양 침식 한번 봅시다. 침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의해서 쉽게 내려간다라든지, 그죠?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면 바람에 날아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게 이게 이제 토양 침식입니다. 그래서 수식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에 의해서 쉽게 내려가는 것이고, 풍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09페이지 보니까 토양 침식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이것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409페이지에 토양 침식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째, 지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갱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갱사도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물에 의해서 많이 쉽게 내려갈 것이고, 그죠? 바람에 의해서도 많이 날아갈 것이고, 그래서 수식이나 풍식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갱사도가 클수록 밑줄 하나 끊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상 조건이죠. 자, 기상 조건, 특히 물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기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주로 이제 그 강수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 강수량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얼마나 내리는가라는 데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연중 고르게 내리는 경우에 토양 침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강우량이라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오면은 침식력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수식에 의한 토양 침식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0페이지가 토양 성질도 역시 토양 침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투수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투수력이 크면 클수록 토양 침식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토양 침식에는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수성은 클수록 토양 침식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분산성 이렇게 나와 있죠. 물에 의한 토양의 분산작용이나 운반작용은 토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안정된 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분산성이 약하죠. 그죠? 분산성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안정된 입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유실량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작다. 이렇게 되면 안정된 입단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침식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토양의 수식성 지표,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자, 5번에 식물의 생육하고 나와 있는데, 5번에 2번을 보면은, 침식을 줄일 수 있는 정도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나 밀과 같이 토양 피복에 좋은 작물은 토양 보존 효과가 크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보리, 밀, 이와 같이 토양을 덮어주는 피복에 주는 효과가 좋은 작물의 경우에는 침식을 많이 막아줍니다. 그러나 옥수수와 같이 키가 크고 밀집 정도가 낮다. 그럼 옥수수 같은 경우는 키는 크죠. 근데 밀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집 정도가 낮죠. 이런 경우에는 피복도가 낮기 때문에 토양 보존 효과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럼 3번에 항시 지면이 피복되어 있는 목초지는 유실량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럼 목초지 같은 경우에는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 침식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13페이지에 토양 침식의 방지책 나와 있는데, 지표면에 피복을 해주면 침식이 많이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식물을 심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비닐 같은 것으로서 덮여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 개량. 토양을 개량해 줌으로써 침식을 역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단 구조를 가지면 가질수록 침식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늘리면은 유기물을 사용할 때는 완숙퇴비보다 미숙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침식을 방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퇴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이런 퇴비를
미생물이 분해하는 그 과정에서 입단화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해서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릴리움이나 아크릴소일과 같은 토양 계량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역시 입단 구조를 촉진하고 그리고 침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4번째 갱사지에 대한 갱작법. 갱사지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된 갱작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 재배법이다, 등고선 대상 갱작법이다, 또는 계단식 갱작법이다, 막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등고선 재배법은 갱사도 5도 이하에서 실시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등고선 재배법, 그 다음에 등고선 대상 갱작법, 그 다음에 계단식 갱작법, 등고선 재배법은 갱사도 5도 이하, 그 다음에 등고선 대상 갱작법은 5도에서 15도 정도, 그 다음에 계단식 갱작법은 15도 이상. 자, 그래서 등고선 재배법은 갱사도 5도 이하에서 갱사 방향과 직각으로 일항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고선 재배는 갱사도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한 5도 정도 될 때 일항의 방향을 비탈의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되어 있는데 일항을 이렇게 같이 하면은 요거는 침식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일항의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일항을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일항 방향을 이쪽 식으로 함으로써 일항의 방향을 비탈의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양 침식을 어느 정도 막고자 하는 이러한 방법이 등고선 갱작입니다. 그 다음에 등고선 대상 갱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갱사도가 5도보다도 조금 더 높을 때 이럴 경우에 등고선 갱작으로는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띠 모양으로 번갈아 심거나 밀식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여 심는 것이 좋다. 이것이 등고선 대상 갱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띠 모양으로, 그래서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띠 모양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띠 모양으로 재배 식물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서 띠 모양으로 갱작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 뒷부분에 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죽갱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단 갱작. 이거는 비탈이 아주 급할 경우 15도 이상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게 좋다. 요렇게 비탈이면 요렇게 또 요 계단을 올려서 요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계단 갱작도 어려운 그런 공에는 아예 그냥 초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번, 2번, 3번 이것도 어려울 경우는 그냥 초지를 조성한다. 초지. 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13편으로 넘어가서 13편에 토양 오염 이렇게 나와 있죠. 토양이 이제 오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양의 오염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선 지하 자원의 이용으로 인해서 암석종의 무기 성분이 지표에 쌓이게 돼서 토양이 오염될 수가 있고, 또 농약으로서 갱작을 했다 그러면 이런 농약 성분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단지가 같은 곳에서 어떤 폐수가 흘러나왔다라든지 또 도시의 매연가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연가스가 쭉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비가 오게 되면 비에 섞여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돼서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장을 낸 포장 폐기물이라든지 시설물의 폐기물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토양은 오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26페이지에 토양 오염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대기 오염에 비해서 비에 의한
대기 오염 물질은 비에 의해서 토양에 집적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도시의 매연가스 같은 게 쭉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게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죠. 이 대기 오염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비에 묻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에 의해서 토양에 결국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토양에 집적되게 될 것이다. 자, 토양에 집적되면은 수질 오염 물질은 관계수에 의해서 또 토양에 집적된다. 그리고 대기 오염은 비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수질 오염은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관계를 합니다. 그 관계수에 의해서 집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토양 오염을 집적적 오염이라고 그럽니다. 집적돼서 이루어지는 오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 이것이 토양에 중금속이 집적이 되고, 그것을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된 작물을 사람이 먹음에 따라서 이렇게 또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중금속인데, 이런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요, 토양이 중금속에 의해서 한번 오염이 됐다라고 한다면 중금속의 경우는 반감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염을 영구적 오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오염, 영구적 오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427페이지에 토양 오염의 종류다 이랬는데, 질소나 인산에 의해서 토양 오염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수에 함유된 질소와 인산의 농도가 높으면은 관계수는 부영양화된다 이랬는데, 부영양화다라고 하는 말이 수질 오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수에 질소나 인산 같은 게 섞여 와가지고 수질이 오염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존산소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용존산소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자, 그게 노트에 3번에 보니까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dissolved라고 한다면은 물에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용존산소라고 하고, 오염이 되면 될수록 용존산소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 수질이 오염이 되면 될수록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생활폐수나 공장폐수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오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산및 알칼리에 의한 토양오염,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관계수를 토양에다가 관계수를 사용해서 물의 공급을 받게 되면은, 그런 관계수는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 역시 토양에 공급되어서 토양이 오염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나 중성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역시 또 오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8페이지 중금속에 의한 토양 오염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금속 오염의 피해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 석회 시용으로 인해서 토양 반응을 중성으로 하면은 중금속의 유효도가 그만큼 낮아져서 토양 오염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토양을 환원 상태로 하여서 중금속을 독성이 약하거나 불용성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양을 환원 상태로 함으로써 불용성인 환원행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지. 그런데 단 빗소는 예외다. 그래서 빗소의 경우에는 산화행보다 환원행의 독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금속의 경우에 환원행의 중금속이 되면 환원행의 중금속은 독성이 일반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어떤 거냐? 빗소는 오히려 환원행의 독성이 더 강합니다. 빗소는 환원행의 독성이 더 강하다.
그래서 환음행이다라고 한다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성이 약한데 빗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자, 중금속의 오염원으로는 빗소도 있고 카드뮴도 있고 뭐 수은도 있고 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쪽이 있습니다. 그제? 여러 가지 쪽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의 노트에서 지표식물과 축적식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표식물이라는 게 뭐고 축적식물이라는 게 뭐다. 이 개념 정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자, 지표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의 각 종류에 대해서 특히 예민한 식물을 말합니다. 예민한 식물로서 내성이 특히 약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중금속에 대해서 내성이 약하고 중금속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이러한 식물들을 지표식물로 선정을 해놓고 그러한 지표식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중금속이 이 토양에 중금속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어떻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적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중금속을 특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 이것을 축적식물이라고 그러고 어느 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이용될 수가 있다. 어떤 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축적식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축적식물은 중금속을 특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떤 토양에 어떤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금속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적식물을 선택해서 그 토양에다가 심는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토양을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표식물은 어떤 중금속에 특히 예민한 식물, 그래서 그 토양에 어떤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이러한 식물이고요. 축적식물은 오히려 그 토양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이러한 중금속을 흡수해서 정화시키고자 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오염인데, 대기오염에서도 435페이지에 아항산가스에 대한 작물의 반응 나와 있죠. 아항산가스에 특히 약한 작물은 아항산가스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작물, 피해를 많이 입는 작물은 엘펠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엘펠프와 메밀은 아항산가스에 대한 지표식물로 삼기도 한다. 그래서 엘펠프와 메밀 같은 것은 아항산가스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아항산가스에 대한 지표식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뭐가? 엘펠프, 메밀 이런 것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14편에 토양조사 및 토양의 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8페이지에 토양조사의 개념 정도 알아보자. 토양조사란 토양 자원을 과학적으로 조사 평가하여서 그 토양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양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조사의 종류에는 448페이지 쭉 밑에 내려오니까 토양조사의 종류 나와 있죠. 종류에는 조사의 목적이라든지 기본도의 축적 몇 천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축적이라든지 조사의 정밀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토양조사를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계략 토양조사 그리고 정밀 토양조사 그리고 계략 토양조사와 정밀 토양조사의 중간 정도인 반정밀 토양조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해보는 계략 토양조사가 있고 정밀하게는 정밀 토양조사가 있고 그 중간의 형태가 반정밀 토양조사다. 자, 그러면 449페이지에 계략 토양조사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로 한 도 정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양조사를 실시하는 게 계략 토양조사입니다. 그래서 1번에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대체로 도 이상의 지역에 적용된다. 밑줄 다 끊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반정밀 토양조사.
반정밀 토양조사는 1번의 오른쪽에 농경상 이용 가치가 없는 지역은 개락 토양조사를 하고 일부 농경상 이용 가치가 있는 지역은 정밀 토양조사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이러한 토양조사가 반정밀 토양조사다. 그러니까 농경지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농경지로서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개락 토양조사를 하고요. 농경지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토지는 정밀 토양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정밀 토양조사이다.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정밀 토양조사 지역에서는 저차 분류 단위를 사용하고 개락 토양조사 지역에서는 고차 분류 단위를 사용한다. 밑줄 끊어오시고. 자, 이게 이제 토양의 분류 단위를 보면은 토양의 분류 단위를 행태론적 입장에서 분리를 해보면 목군 계통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토양에서 목군 계통 이렇게 같은 통에 포함이 된다 하면은 아주 그냥 토양이 그냥 동질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유사한 이 계고 일로 가면 갈수록 큰 분류의 고차 차원의 분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목이다 군이다 하는 게 이걸 주로 고차 분류 단위다. 그 다음에 계통이다. 이게 저차 분류 단위다. 그러면 고차 분류 단위는 이거는 계략적으로 조사하는 계략 토양 조사의 경우에 주로 고차 분류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고차 분류 단위에 대한 조사는 계략 토양 조사다. 자, 그에 비해서 저차 분류 단위 이거는 보다 엄밀하고 정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차 분류 단위의 토양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정밀 토양 조사. 조사의 경우는 저차 분류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밀 토양 조사는 저차 분류니까 개나 통인데 주로 통 단위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50페이지 토양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조사의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토양의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몇 퍼센테이지냐 이것을 이제 각도로 몇 도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사도는 이렇게 평면인데 각도가 어느 정도의 각도냐? 요게 15도냐? 요게 예를 들어 55도냐? 뭐 이런 식으로 경사가 엄청 급한 거죠. 그죠? 경사가 이렇게 각도로 경사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몇 퍼센테이지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그 경사의 기울기가 100을 기준으로 할 때의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팽탄하다, 매우 약하다, 약한 경사다, 경사다, 심한 경사다, 매우 심한 경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그래서 매우 심한 경사의 경사도는, 매우 심한 경우의 경사도는 31도 이상이면 매우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1도 이상이다. 요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상이다. 이러면 매우 경사다. 31도 이상 매우 경사인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은 대충 경사 몇 도하고 퍼센테이지하고 퍼센테이지가 약 2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대충. 그래서 31도 이상이다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충 6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매우 경사입니다. 자, 그런데 경사다, 보통 경사다라고 하면 이건 매우 경사고 보통 경사다라고 표시를 할 때는 한 8도에서 16도 정도. 그래서 이때는 8도에서 한 16도 정도. 자,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5% 내지 30% 정도.
15 내지 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따지는 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2배가 된다 대충. 그래서 매우 갱산은 30, 60이고요. 갱산은 8, 15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의한 침식의 정도. 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침식됐느냐에 따라서 토양을 등급화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450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1등급은 A층의 두께 및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 A층에는 맨 위에 표층입니다. 표층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1등급입니다. 근데 2등급은 표층이 약 50% 정도 유실된 상태입니다. 50% 정도 유실된 상태가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토양의 단면조사. 단면조사는 토양 층위를 측정하는 것인데 갱계의 맹료 정도에 따라서 갱계가 맹료하냐 맹료하냐 않냐에 따라서 확연하다, 명확하다, 불맹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연하다 하면 갱계의 넓이가 2cm 이상 거의 선상으로 접해 있는 경우고, 명확하다 하면 너비가 2 내지 5cm 범위에서 변화되는 것이고, 불명확이다 하면 12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의 정도 평면상이다 하면 갱계가 거의 없이 평면인 경우, 갱계가 거의 평면인 경우이고, 파상이다라고 하면 갱계가 딱 꺾어지는 겁니다. 꺾어지는 경우. 자, 그러면 토색. 452페이지에 토색. 토양의 색깔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먼셀의 토색첩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색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먼셀의 토색체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먼셀도 있고 헌터의 색체계도 있고 CI의 색체계도 있습니다. 먼셀의 색체계, 헌터의 색체계, LAB 색체계라고 합니다. CI의 색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토양의 색깔을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먼셀의 토색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셀의 토양 색깔은 기본 색상 5가지 하고 그 중간 색상 5가지 합쳐서 10가지 색깔을 기본 색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G 8 3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요거는 색상입니다. 그린인데 그린이면은 녹색이죠. 녹색도 딱 녹색의 짙은 정도를 따져서 여러 가지로 나는데 그 중에 5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8은 요거는 이제 냉도를 말하고 밝기를 말하고 3은 채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토색첩 수첩, 토색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 토색입니다. 그 다음에 토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질통과 양통과 식양통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 구조, 단립 구조인가, 입단 구조인가, 그 다음에 토양의 갱결도는 응집성과 접착성을 말하죠. 그 다음에 토양 반응, 산성인가, 중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자, 이런 등등으로 쭉 조사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양의 유기물 정량법, 시로체제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14편의 내용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론 부분은 토양의 이론 부분은 이번 시간으로 전부 다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수평적 범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시험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수직적 범위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범위를 미리 정하고 또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수직적 범위, 공부의 깊이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합격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든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되어서 출제가 돼 본 적도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생략을 했고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반복해서 하시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합격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